Last Bear, Hannah Gold. 챕터 1. 편지. 에이프릴 우드는 베어 아일랜드에 도착한 지 정확히 3주 만에 북극곰을 만났다. 물론 그 전에 우선 베어 아일랜드에 도착해야 했고 그 여정의 시작은 약 4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점까지 에이프릴의 일상은 평범했다. 좀 이상한 평범이란 걸 에이프릴도 선뜻 인정했지만 말이다. 과학자인 아빠는 집 근처 대학교에서 기후를 연구했는데 출퇴근 시간이 꼭 날씨처럼 예측하기 어려웠다. 어떨 때는 밤 11시에 귀가하고 어떨 때는 에이프릴이 학교에서 막 돌아왔을 때 집을 나섰다. 주말에도 출근하는가 하면 주중에 사흘 연속으로 쉬기도 했다. 심지어 그때마저 서재에 틀어박혀 낡고 먼지 쌓인 책에 얼굴을 파묻기 일쑤였다. 글자가 하도 작고 빽빽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아픈 책들이었다. 가끔 에이프릴이 차 한 잔이나 요깃거리를 가져다 주면 아빠는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도 깜빡했다는 듯이 안경을 벗고 얼떨떨한 눈으로 바라봤다. 아, 에이프릴 고맙구나. 그러고 아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펜끝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 에이프릴은 서재문을 살며시 닫고 나왔다. 엄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에이프릴은 4살이었다. 엄마를 생각하면 꼭 어느 찬란한 여름날이 떠오른다. 아빠는 재혼하지 않았고 그 사실은 집안 가득 티가 났다. 높고 좁은 집의 구석구석은 왠지 쓸쓸하고 언제나 싸늘했다. 곳곳에 얇게 먼지가 깔려있고 뭔가 중요한 것이 빠진 듯 꺼림칙한 느낌이 감돌았다. 에이프릴은 그 느낌을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이프릴은 대부분의 시간을 뒷마당에서 보냈다. 마당의 가장 구석진 곳, 거칠고 부성한 블랙베리 나무 덤불 속에는 여우 가족이 살았다. 에이프릴은 유독 마음이 가는 한 여우를 영웅이라고 불렀다. 다른 여우들보다 용감해 보였기 때문이다. 에이프릴 손에 있는 딸기를 물어가 먹은 적이 있을 정도였다. 여우들을 관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학교만 아니면 마당에 더 오래 머물렀을 것이다. 에이프릴은 학교를 싫어했다. 어쩌면 학교 아이들이 에이프릴을 싫어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여우 냄새가 나서인지 학교에서 가장 작아서인지 에이프릴이 원예용 가위로 스스로 머리를 잘라서인지 알 수는 없었다. 에이프릴은 사람보다 동물을 더 좋아했기에 어느 쪽이든 딱히 개의치는 않았다. 사람보다는 동물이 더 친숙했다. 그 편지가 도착한 것은 11월 말이었다. 에이프릴은 거실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었고 건너편에 있는 아빠는 손에 든 토스트에 마멀레이드 잼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신문에 코를 박고 있었다. 그때 현관 우편물 투입구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에이프릴은 현관으로 달려갔다. 혹시 할머니가 보낸 크리스마스 카드일까? 할머니는 늘 크리스마스 카드를 일찌감치 보냈다. 에이프릴은 그런 할머니를 사랑했다. 그런데 현관 바닥에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아니라 공식 정부 사업이라고 표시된 크고 두툼한 편지가 놓여 있었다. 자세히 보니 노르웨이 소인이 찍혀 있었다. 에이프릴은 그 우편물을 아빠의 토스트 옆에 놓았다. 아빠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어 한 입 베어보려고 했다. 그런데 봉투를 확인하는 순간 아빠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군가 아빠에게 마법을 건 듯했다. 뭔데요? 에이프릴이 물었다. 우린 북극권에 갈 거야. 아빠가 눈을 크게 깜빡이며 편지를 읽었다. 해외 업무를 지원했었거든. 솔직히 내가 될 줄 몰랐어. 자국인을 선택하려니 했지. 노르웨이 정부에서 지구 대기권에 관한 내 연구 논문을 좋게 봤나 봐. 파견지는 노르웨이 해안에서 배로 하루 정도 걸리는 작은 섬에 있는 기상대야. 에이프릴은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었다. 어떤 섬인데요? 섬마을이에요? 아빠는 살짝 곤란한 표정이었다. 마을은 아니야. 실은 우리 말고는 아무도 없을 거야. 우리 둘뿐이라고요? 섬 전체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찌르르 흐르는 것 같았다. 아빠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는 모험을 하게 될 거야, 에이프릴. 남극 탐험을 지휘했던 탐험가 로버트 스콧처럼 말이야. 우리가 사는 이곳과 달리 그 섬에는 호수, 산, 개울도 있어. 상상해보렴. 지구에 남은 마지막 미개척지야. 자동차도 기차도 비행기도 없는 땅. 심지어 도로도 없어. 야생 그대로의 땅이라고. 아빠는 아무 말도 더 보탤 필요가 없었다. 에이프릴의 심장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은 북극권에 갈 뿐만 아니라 긴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이다. 둘이서 아마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눈사람을 만들고 산에서 썰매를 타고 또 물론 거기서 아빠가 맡은 임무는 아주 중요해. 아빠가 더없이 진지한 얼굴로 덧붙이자 에이프릴의 들뜬 마음이 착 가라앉았다. 무슨 임무인데요?
지구온난화가 북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6개월간 기상 데이터를 관측하는 임무란다. 에이프릴도 만년설이 녹고 있다는 것과 북극 여우 사냥의 실태를 알았다. 가끔 그런 현실을 떠올리면 화가 나면서도 무기력한 기분이 들었다. 학교는요? 에이프릴, 북극에서 6개월은 학교에서 6년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일 거야. 에이프릴은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의 두 눈은 빛났고 두 뺨은 발그스름했다. 다시금 찌르르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 가는데요? 물론 모두가 들뜬 것은 아니었다. 할머니는 매일 3번씩 전화를 걸어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했다. 매섭게 추운 날씨와 집채만한 파도가 무섭지도 않냐며 포악한 바다 코끼리를 만나면 어쩔 거냐며 병원이나 진료소는커녕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섬이 얼마나 위험하겠냐며 걱정을 늘어놓았다. 특히 에이프릴처럼 감수성이 예민한 11살 여자아이에게는 좋지 않다고도 했다. 이미 사회성이 제 아빠 탓에 턱없이 부족한데 무인도로 하물며 그런 우중충한 땅으로 떠나는 게 과연 에이프릴을 위한 일이겠냐며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아빠는 한 번 마음을 정하면 고집을 잘 꺾지 않았다. 할머니의 충고도 한 귀로 듣고 흘렸다. 제발 에드먼드, 하필이면 베어 아일랜드라니. 에이프릴이 곰한테 잡혀 먹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빠가 이름만 베어 아일랜드지 곰은 한 마리도 없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에이프릴, 만약 북극곰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쳐라. 할머니가 끝내 당부했다. 그리하여 4월 1일 두 사람은 긴 여정의 첫 발을 뗐다. 여객기를 타고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로 날아가 국내선으로 갈아탄 뒤 트롬스라는 작은 마을에 다다르면 거기에서 베어 아일랜드로 가는 배를 탈 예정이다. 여객기가 이렇게 북쪽으로 방향을 틀자 에이프릴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점점 작아지는 고국땅을 내려다보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북극권으로 향했다. 챕터 2 베어 아일랜드. 너도 알아? 너희 아빠 미친 거? 에이프릴은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 팔꿈치를 철제 난간에 부딪혔다. 에이프릴의 손 위에서 비스킷 부스러기를 먹던 갈매기가 성난듯 꽥꽥거리며 날아갔다. 옆을 보니 아까 트롬스의 부두에서 아빠의 애장품인 모차르트 전집과 레코드 플레이어를 낡은 노르웨이 화물선에 실으며 욕설을 내뱉던 소년이 서 있었다. 선장의 아들이었다. 에이프릴보다 2~3살 많아 보였다. 가까이 서니 바다 짠 냄새와 연료 냄새, 그 외 알 수 없는 냄새가 물씬 풍겼다. 소년의 낯선 취치는 거칠고 황량한 주변 풍경과 썩 잘 어울렸다. 어쨌든 소년이 건넨 말은 분명 무례했고 대답할 가치도 없었다. 더욱이 에이프릴은 아까 먹은 땅콩버터 샌드위치가 넘어올 것 같아서 입을 열 자신이 없었다. 나라면 누워있겠어. 소년은 선박 물바지 아래 긴 의자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배멀미가 좀 가라앉을 거야. 에이프릴은 그 딱딱한 나무 의자를 미심쩍게 바라봤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배가 심하게 요동치자 그쪽으로 비틀비틀 걸어가 길게 들어 누웠다. 시야에 하늘이 가득 담겼다. 거기 누우니 적어도 얼굴을 가차없이 때리는 찬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혼자 있고 싶었지만 소녀는 의자 끄트머리에 앉아 잠자코 손톱에 낀 때를 뺐다. 안 미쳤어. 우리 아빤 과학자야. 메스꺼림이 겨우 가라앉자 에이프릴이 말했다. 그럼 더 심각한데? 멀쩡한 사람이 그런 곳에 제발로 가다니. 소년이 에이프릴을 바라보며 대꾸했다.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그 섬의 기상대는 1922년부터 지키는 사람이 있었대. 맞아. 근데 여자애는 없었지. 에이프릴은 울컥해서 벌떡 일어나 앉았다. 왜 그런 말투로 말해? 내가 남자애가 아니라서 더 약하다는 뜻이야? 난 예전에 옆집 고양이를 구조하려고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마로니에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도 있어.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얼룩덜룩한 하늘과 거칠게 들썩이는 바다를 향해 두 팔을 펼쳤다. 마치 지구 너머를 항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소년이 웃음을 멈추고 물었다. 네가 이 지역에 대해서 뭘 알아? 이만큼 북쪽에 와본 적 있어? 적어도 네가 아주 무례하다는 건 알아. 내가 너였다면 섬으로 가는 사람을 비웃는 대신 좀 더 유익한 조언을 해줬을 거야. 게다가 나는 미지의 땅이 두렵지 않아. 소년의 얼굴은 살짝 누그러졌다. 난 토르라고 해. 소년이 한 손을 내밀며 덧붙였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 아빠랑 바다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인간 사회의 예절을 잊어버렸나 봐. 난 에이프릴 우드. 에이프릴이 손을 마주 잡았다. 소년의 손은 오래된 밧줄처럼 투박했는데 묘하게 위안이 됐다. 어떤 위기에서 꺼내줄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거기 위험해? 에이프릴이 나직하게 물었다. 야생의 땅이지. 야생의 모든 건 위험하고. 북극곰 없다며. 토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없어진 지 꽤 됐지. 근데 그 아쉬운 표정은 뭐야?
북극곰은 그리 친근한 동물이 아니야. 얼마나 난폭한데. 너만한 애를 산채로 잡아먹을걸? 에이프릴은 소년의 우쭐한 미소가 얄미워 바다로 눈길을 돌렸다. 근데 갈매기들은 어떻게 꿰인 거야? 꿰다니? 에이프릴이 소년을 마주보며 되물었다. 어떻게 네 손에 내려앉게 먹게 했냐고. 꿰인 거, 속인 거 아니야. 그냥 동물을 안심시키는 법을 아는 거야. 에이프릴이 발끈해서 대답했다. 토르는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설명을 요구했다. 가만히 들어줘야 해. 여기로. 에이프릴은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말했다. 넌 참 별난 애구나. 네가 생각했던 여자애가 아니라? 토르가 활짝 웃었다. 너무 환하게 웃어서 에이프릴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도착하면 마음대로 떠날 수 없는 거 알지? 6개월 뒤에 우리가 데리러 올 때까지는 섬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토르가 사뭇 진지하게 말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듯 했다. 에이프릴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숨기는데 능숙했다. 특히 아빠에게. 그래서 누가 비슷한 태도를 보이면 바로 알아차렸다. 토르가 숨긴 말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알아서 나쁠 건 없기에 에이프릴은 잠자코 기다렸다. 하지만 토르는 말 대신 외투 주머니에서 몽당 연필과 구겨진 종이 봉투를 꺼내 뒷면에 자기 전화번호를 휘갈겨 썼다. 베어 아일랜드는 험한 곳이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아주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리로 연락해. 어째서 토르의 도움이 필요할지 짐작도 안 갔지만 에이프릴은 만약을 위해 외투 주머니에 봉투를 집어넣었다. 토르는 동료 선원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의 억센 팔다리, 풍랑에 트고 갈라진 손과 강인한 얼굴에 비하면 아빠는 양피지로 만든 인간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항한 뒤로 아빠는 선실에 틀어박혀 새 직무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방해받지 않고 책에 파묻혀 있고 싶은 게 뻔했다. 게다가 선실 안은 고등어 비린내로 가득했다. 에이프릴은 그대로 다시 의자에 웅크리고 누워서 잠을 청했다. 육지요! 육지! 그 외침은 마치 결혼을 축하하는 교회 종소리처럼 배 전체에 메아리쳤다. 에이프릴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드문드문 꿈을 꾸어서인지 정신이 흐릿했다. 눈을 두어 번 깜빡이고 나서야 시야가 또렷해졌다. 고개를 드니 토르가 간판에 서서 손바닥에 빵 한 덩이를 올린 채 팔을 쭉 뻗고 있었다. 하늘을 향한 얼굴은 마치 에이프릴이 학교에 처음 가던 날처럼 기대에 차 있었다. 에이프릴은 자기도 모르게 토르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몸을 좀 가볍게 하고 잠시 숨을 멈춰봐. 이렇게? 토르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팔에 힘을 뺐다. 그보다는 속으로 상상해봐. 내가 물이라고. 부드럽고 유연하다고. 그래, 침착하게. 이제 움직이지 마. 바로 위에 왔거든. 이제 가만히. 토르! 건너편에서 선장이 외치자 갈매기는 키룩 울며 하늘 높이 날아갔다. 에이프릴은 뒤로 주춤 물러났다. 선장은 왠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전에 만나본 그 누구와도 달랐다. 손님 귀찮게 하지 말고 뱃머리에서 일순 좀 거들어라. 선장이 빵을 든 토르의 손을 힐끗하며 말했다. 토르는 곧장 빵을 떨구고 달려갔다. 에이프릴은 선장의 날카로운 시선에 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선장의 얼굴은 사나웠다. 거친 부케를 수없이 오가다 보니 그 바다의 일부가 된 듯했다. 에이프릴은 처음으로 자신의 작은 기에 감사했다. 아예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다. 선장은 다른 말 없이 성큼성큼 가버렸고 에이프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갑판 주변은 신속하고 군더더기 없이 움직이는 선원들로 북적였다. 토르는 안 보였지만 아빠는 곧장 눈에 띄었다. 뱃머리에 기댄 아빠는 추위도 느끼지 못하는지 트위트 자켓과 정장 바지 차림으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반짝였다. 에이프릴은 뒤틀 걸음으로 아빠에게 다가갔다. 바다 냄새도 불구하고 아빠가 좋아하는 박하사탕 향을 맡을 수 있었다. 아빠, 다 왔다 에이프릴. 드디어 도착했어. 아빠는 에이프릴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아빠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을 바라봤지만 물안개와 청회색 파도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왠지 금지 구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름답지 않니? 마침내 섬이 시야에 들어왔다. 마치 쌍안경의 초점을 이리저리 맞추다가 어느 순간 눈앞이 확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베어 아일랜드야. 아빠가 경탄에 가득 찬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다. 챕터 3. 시간이라는 선물. 자, 바람이 몰아치는 해변에 여행 가방과 상자들을 내버려둔 채 아빠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어때, 에이프릴? 입술에서 짭조름한 맛이 났다. 속눈썹에서 눈송이들이 사락사락 걸렸다. 섬은 짙고 축축한 안개에 쌓여 있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 윙윙거렸다.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두 사람은 정말로 북극권에 왔다. 지구상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은 것 같았다. 공원이나 목장, 시골의 비옥한 초록 들판과 비교하면 이곳은 헐벗고 메마른 땅이었다.
흰눈 사이로 듬성듬성한 검은 덤불만이 유일한 생물이었다. 섬 저편에 찌를 듯이 높은 화강암 산 봉우리 3개가 희끄무레하게나마 보였다. 얼핏 우주로 뻗어나가는 사다리 같았다. 풍경은 그렇다 치고 추웠다. 옷 속으로 파고드는 추위에 뼛속까지 시렸다. 뜨거운 물주머니가 간절했다. 딸, 아빠가 다시 물었다. 에이프릴은 가장 가까이 놓인 짐을 집어들고 하늘을 향해 혀를 내밀었다. 눈송이가 혀에 달라붙었다. 이제부터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썰매를 끌고 1km쯤 떨어진 새 보금자리로 향했다. 두 채의 나무 오두막집에 짐을 전부 나르는데 꼬박 2시간이 걸렸다. 작은 집은 숙식 공간이고 큰 집은 아빠가 기상 연구를 할 곳이었다. 이전에 본 노르웨이 집들과 똑같이 생긴 오두막집이었다. 뾰족한 삼각 지붕과 흰색으로 페인트 칠한 나무벽이 꼭 판타지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았다. 주변에 자리 잡은 땅딸막한 발전기만 없었다면 말이다. 숙소는 전부 한 층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공간이 나오는데 그곳에 외투와 목도리를 벗어둘 수 있었다. 매서운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다. 중문을 열면 천장이 아치형으로 높고 벽난로와 낡은 소파가 있는 긴 거실로 연결되었다. 구석의 좁다란 선반에는 손때 묻은 책 몇 권과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위성 전화기가 놓여 있었다. 그 반대편에는 아담한 부엌이 있었다. 옆에 딸린 식량 창고에는 6개월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통조림과 건조식품이 채워져 있었다. 거실에는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담배 꽁초가 놓인 재떨이, 빨간 장갑 한 짝, 메모지 몇 장과 낡은 볼펜. 그중 에이프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벽에 걸린 섬의 지도였다. 세계 지도에서 볼 때 베어 아일랜드는 노르웨이와 북극 근처 스발바르라는 군도 사이에 놓인 작은 점에 지나지 않았다. 엄밀히 따지면 베어 아일랜드도 군도의 일부이지만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별개의 장소나 다름없었다. 작정하고 찾아봐야 보일 만큼 너무 작았다. 왠지 동지감이 느껴졌다. 에이프릴은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경험을 자주 했다. 기본 정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에이프릴은 섬의 면적을 확인하려고 지도를 들여다보았다. 남북으로도 동서로도 약 16km였다. 북쪽은 산악지대고 남쪽은 대체로 저지대 평야로 이루어져 있었다. 크고 작은 망과 호수들, 아까 해변에서 본 새 산봉우리 같은 것들은 앞으로 6개월에 걸쳐 탐험하게 될 보물창고처럼 보였다. 북극곰은 없더라도 북극여우, 수천 마리의 희귀한 바다새, 어쩌면 이동 중인 고래 무리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가장 기대되는 것은 아빠와 함께 보낼 시간이었다. 아빠, 여기서 할 게 무궁무진해요. 내일은 산에 가서 썰매를 탈까요? 에이프릴은 숨도 안 쉬고 말했다. 아빠가 아직 근처에 있는 줄 알고 휙 돌아봤지만 텅 빈 곳에서 자기 목소리만 울릴 뿐이었다. 에이프릴은 실망감을 누르며 창밖을 살폈다. 아빠가 기상 관측실로 들어가 문을 닫는 모습이 보였다. 에이프릴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창문에 따뜻한 입김이 서렸다. 하긴 겨우 첫날이잖아. 에이프릴은 속으로 다그쳤다. 낯선 환경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였다. 함께할 날이 6개월이나 있으니 속상해할 필요는 없었다. 아빠와 단둘이 긴 여름을 보낼 테니까. 에이프릴은 소매로 창문을 닫고 가슴을 폈다. 짐을 풀기로 했다. 1시간쯤 뒤 소파에서 반쯤 졸고 있을 때였다. 걸걸한 기침으로 목을 가다듬는 소리에 가물가물한 눈을 뜨니 아빠가 다정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빠... 아빠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몇 번 더 목을 가다듬더니 에이프릴의 손에 단정히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이밀었다. 가끔 깜짝 선물을 건네는 아빠라서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아빠가 생일을 깜빡할 때마다 크게 서운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달처럼 은은히 빛나는 얇은 은시계가 나타났다. 그래. 아빠는 신중히 말을 골랐다. 여긴 우리 둘뿐이야.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 아마 남들은 이해 못하겠지. 네 할머니처럼 말이야. 공항에서 배웅하던 할머니의 눈물바람이 떠오르자 에이프릴은 움찔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은 자연의 신비로 가득하지. 사람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 땅을 찾아왔어. 연구를 위해, 발견을 위해, 또 때로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온 사람도 있었어. 아빠는 두어 번 마른 기침을 삼켰다. 갑자기 아빠가 얇고 연약한 책처럼 보였다. 아마도 그게 내가 여기 온 이유일 거야.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아빠는 겨우 다음 말을 골랐으나 중간에 목소리가 갈라졌다. Pretty sleep. 에이프릴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얼굴로 아빠를 쳐다봤다. 영어는 매우 유용한 언어이지만 때론 어떤 경험이나 성격을 한 단어로 묘사하기엔 부족하단다. 방금 그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노르웨이 단어야. 직역하자면 야외 생활이지.
아빠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우리 딸이랑 꼭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했다. 넌 마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지 않니? 가끔 서재 창문으로 바라보면 정말 네 엄마가 눈에 선하더구나. 에이프릴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가슴 언저리에 숨이 걸린 듯 했다. 아빠가 창밖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 줄은 몰랐다. 그 생각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네 엄마도 동물을 좋아했지. 특히 야생동물. 어떤 유대감 같은 게 있었어. 심지어 동물들도 말을 한다고 하더구나. 인간들이 듣는 법을 잊어버린 거라면서 말이야. 네 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 좀 남달랐지. 아무튼 그 사람이라면 여기 무척 오고 싶어 했을 거야. 그건 네 엄마 시계다. 네가 가지고 있으면 어쩐지 네 엄마도 이곳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는 거야. Free Roof Sleep? 에이프릴은 나직하게 되풀이했다. 인어나 마법의 숲처럼 왠지 신비롭고 매혹적인 느낌을 주는 단어였다. 에이프릴이 가진 엄마의 기억은 대부분 흐릿했다. 하나 떠올리자면 엄마가 새빨간 주전자에 핫초코를 끓이고 세 식구가 에이프릴의 침대에 나란히 앉아 꽃잎 모양 종이 접시에 담긴 카스타드를 먹었던 기억이었다. 집이 슬픔이 아닌 웃음으로 가득했던 시절이자 아빠가 잠자리 인사를 깜빡하지 않았던 날이었다. 부모님은 잠자리에서 동화를 읽어주는 대신 동물 이야기를 번갈아 해주셨다. 아프리카 평원을 거니는 코끼리 무리, 아시아의 산에 사는 시베리아 호랑이들, 남극의 길고 혹독한 겨울에 살아남기 위해 옹기종기 모여있는 위풍당당한 황제 펭귄들, 그리고 아주 낯설고 특이한 동물, 이를테면 온몸이 딱딱한 비늘로 덮인 천상갑 같은 동물도 있었다. 그런 동물이 야생에 저절로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에이프릴은 엄마 아빠의 따스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미소를 띤 채 잠들곤 했다. 꿈에서는 지구의 다양한 불가사의들을 만났다. 요즘 아빠는 엄마에 대해 거의 말을 안 한다. 그래서 시계 선물이 더 뜻깊었다. 마치 아빠가 따뜻한 손으로 에이프릴의 마음을 감싸준 것 같았다. Free Roof Sleep. 한 번 더 속으로 되풀이하자 목구멍이 훅 부풀어 올랐다. 잠시 후에 에이프릴은 시간을 확인했다. 밤 11시였다. 어느새 아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있었다. 모차르트의 슬로우 왈츠가 들려왔다. 엄마 아빠의 결혼식에서 연주되었다는 곡 중 하나였다. 그 곡이 아빠를 행복하게 하는지 슬프게 하는지 에이프릴은 알 수 없었다. 에이프릴은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자기 방으로 가 창문을 열었다. 갑작스레 찬 공기가 들이치자 가슴이 아팠다. 아빠는 이곳이 한여름에도 겨우 0도를 넘길까 말까 한다고 했다. 옷을 두둑히 챙겨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느새 안개가 개어 구름이 듬성듬성한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에이프릴은 문득 놀라서 눈을 찡그리고 밖을 쳐다봤다. 태양이 지평선 위에 낮게 걸려 있었지만 질 기미도 없이 한낮처럼 밝았다. 옆방에서 모차르트 곡이 구슬프게 들려왔지만 에이프릴의 입술 사이에서는 만족스러운 한숨이 흘러나왔다. 고된 여정과 긴 하루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크리스마스 전날처럼 마음의 흥분과 설렘으로 들썩였다. 어서 밖에 나가고 싶었다. 에이프릴은 먼 산 위를, 왼쪽에 펼쳐진 거친 바다를, 눈앞에 눈 덮인 평지를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한 번 더 훑었다. 그때 저 멀리 지평선에 태양을 등진 어떤 실루엣이 움직였다. 눈 깜짝할 새였다. 너무 찰나여서 놓칠 뻔했으나 분명 크고 성큼성큼 움직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있었다. 혹시... 눈을 깜빡이자 그 무언가는 시야에서 사라졌다. 에이프릴은 자신이 본 것이 북극곰이라고 확신했다. 챕터 4. 탐사. 탐사 갈 거예요. 에이프릴이 선언했다. 섬에 도착해 제대로 맞는 첫날이었기에 에이프릴은 아빠가 어떤 모험이나 산책이라도 하자고 권하기를 아침 내내 기다렸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손가락만 꼼지락거리던 에이프릴은 결국 고무장화와 빨간 털모자, 손장갑을 착용하고서 아빠를 빤히 쳐다봤다. 하지만 아빠는 전임자가 남긴 서류에 몰두하느라 그 시선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다. 기온부터 재야겠다. 혼자 다녀올 수 있지? 아빠는 중요해 보이는 관측 일지에 눈을 떼지 않은 채 에이프릴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자기를 귀찮게 하지만 않으면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겠다는 투였다. 정말 같이 안 가요? 날씨도 맑은데. 에이프릴은 창문에 코를 박고 말했다. 다음에 에이프릴, 지금 너무 바쁘구나.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 아빠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에이프릴은 아쉬운 눈으로 아빠를 한번 돌아보고 밖으로 나갔다. 태양이 하늘에 환히 걸렸고 눈 표면이 별가루처럼 반짝였다. 추위는 여전히 충격적이었다. 찬 공기가 외투 속으로 스멀스멀 기어들어 피부를 타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런 맹추위에도 아닌 맹추위 덕분인지 공기는 상쾌했다. 가스딱한 시트나 폭풍이 지나간 해변이 떠올랐다. 몹시 향긋해서 호로록 마시고 싶었다. 숨을 깊이 들이쉬며 에이프릴은 대충 북극곰을 본 것 같은 방향으로 출발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빛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컸다. 이쪽 지역에서 흔한 착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에이프릴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무인도에서 북극곰을 마주치는 상황이 공포일지도 모르지만 에이프릴에게는 아니었다. 두렵기는커녕 설렜다. 온몸에 마법 가루를 뒤집어 쓴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흥분을 느꼈다. 에이프릴은 엄마가 늘 얘기했던 열린 세상, 바로 그 안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1시간쯤 걸리더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희망도 한풀 꺾였다. 평평한 지형이었지만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발이 푹푹 빠져 장화가 벗겨지곤 했다. 에이프릴은 내복, 얇은 면 스웨터, 양모 자켓, 파란색 방수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빨간 방수 자켓을 걸친 다음 무지개색 새 고무 장화를 신었다. 그렇게 무장했는데도 양말은 축축하고 코는 빨갛고 칼바람에 눈물이 나왔다. 안녕! 에이프릴이 크게 외쳤다. 휑한 땅에 목소리가 쨍하게 울려 퍼졌다. 누구 없어? 에이프릴은 귀를 쫑긋 세웠지만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소리와 멀리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끊임없는 차와 비행기 소리, 숨막히는 배기가스, 허둥지둥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고향과는 달랐다. 심지어 산들바람에 바스락대는 탐스러운 사과나무, 빵 굽는 냄새, 저 멀리 청록색만에 헤엄치며 노는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로 가득한 할머니의 농장과도 달랐다. 사방이 고요했다. 자연 그대로의 땅, 마치 사진 속 무심코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다. 가끔 끼룩거리는 갈매기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바다새들을 제외하면 눈밭에 찍힌 발자국만이 생명의 유일한 증거였다. 에이프릴은 한 번씩 뒤돌아 헨젤과 그레텔의 빵 부스러기 같은 발자국들을 확인했다. 황량한 곳이었다. 함께할 누군가가 없다면 몹시 외로울 것 같았다. 아마 토르가 경고한 것이 이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지구의 끝자락에 있다는 느낌. 고개를 들면 세상의 저편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에이프릴은 그대로 2시간을 더 걸었다. 추워서 더는 걷기가 힘들었고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떨어졌다. 그 와중에 두 눈은 북극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줄곧 부릅뜨고 있었다. 북극곰 똥, 발자국, 물범 사체, 에이프릴이 간밤에 본 것을 증명해줄 만한 것이 무엇이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왜 베어 아일랜드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곰은 한 마리도 없는데. 그날 저녁 에이프릴이 물었다. 숙소에 돌아와 한참이나 벽난로 앞에서 몸을 녹인 뒤 드디어 관측 일지를 내려놓은 아빠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통조림을 캔 채로 먹는 중이었다. 겨우 첫날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접시와 그릇이 군더더기라고 암묵적으로 합의했다. 아빠는 쇠고기 스튜를 바닥에 놓고 에이프릴을 마주왔다. 옛날에는 아주 많았었거든. 정말로 곰이 많아서 베어 아일랜드였다는 거죠? 그냥 갖다 붙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에이프릴은 아빠의 관심이 깊어서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야, 진짜야. 아빠도 지식을 나눌 수 있어 즐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기록상에 1596년에 처음으로 인간이 북극곰을 사냥했어. 아마 이 섬에서 말이야. 2시간을 넘게 싸운 끝에 죽였대. 그 후 이 섬을 베어 아일랜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2시간이나요? 불쌍해. 에이프릴은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런 일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지. 에이프릴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럼 인간들이 다 죽여서 한 마리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거랑 만년설. 에이프릴은 겨울에 쌓인 만년설이 여름에 녹으면서 바다에 퍼즐처럼 떠있는 얼음덩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만년설이 아주 많이 사라졌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몰랐던 건 그 현실이 이 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다. 원래 이만큼 남쪽까지 만년설로 뒤덮여 있었단다. 그럼 겨울에는 북극곰이 이 섬까지 흘러들어왔겠네요? 바로 그거야. 북극곰은 해양동물이라서 만년설을 물범 사냥터로 이용하거든. 하지만 만년설이 녹아 사라지면서 예전처럼 멀리 이동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북극곰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란다. 에이프릴은 병아리콩 스튜캔을 들고 앉은 채로 생각에 잠겼다. 에이프릴은 2년 넘게 긍지를 가지고 채식을 해왔다. 하지만 이 주변 만년설이 녹고 있다면... 이미 녹았지. 아빠가 정정했다. 녹았다면 이제 곰은 베어 아일랜드에 올 수 없는 건가요? 디딜 얼음층이 없으니까. 현재 북극곰이 서식하는 가장 가까운 섬은 여기서 무려 400km 이상 떨어진 스발바르야. 예전에는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곤 했는데 이제 헤엄쳐서 이동하기엔 너무 멀지. 단 한 마리도요?
에이프릴은 그 곰을 머릿속에 그리며 물었다. 단 한 마리도. 챕터 5. 알루스 베이. 그 후 2주 동안 두 사람의 일상은 리듬이 잡혀갔다. 비록 에이프릴이 기대했던 리듬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익숙해졌다. 아빠는 혼잡한 도심을 가로지를 필요 없이 걸어서 30초면 기상 관측실로 출근할 수 있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사라졌다. 게다가 기온 측정은 온종일 해야 하는 일이라 아빠는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다시 나타났다. 아빠가 썰매를 타자고 하거나 눈사람을 만들자고 하거나 산책을 하러 가자고 말하리라는 희망의 불씨는 날이 갈수록 희미해졌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중얼거리는 아빠의 목소리가 에이프릴의 귓가에 툭툭 스쳤다. 아빠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가끔 화를 내곤 했다. 아기는 없고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성질이 불같아서 에이프릴은 행여 불똥이나 튈까 눈치를 살폈다. 유난히 길고 살얼음 같던 하루가 지난 뒤 에이프릴은 아빠에게 기온 측정을 도와주겠다고 나섰다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타박만 들었다. 그래서 에이프릴은 자유시간이 많았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에이프릴의 하루는 대충 이렇게 흘러갔다. 6시부터 7시, 침대에 누운 채로 일어나야 할 때까지 시간을 흘려보낸다. 비록 4월 중순이지만 북극권은 온종일 몹시 춥고 이른 아침이 가장 심했기 때문에 실내화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걸 매번 후회했다. 7시, 아침 식사. 주로 버석한 귀리 비스킷을 먹었는데 땅콩버터를 듬뿍 바르면 그런 대로 먹을만 했다. 에이프릴은 땅콩버터를 몇 통이나 챙겨왔다. 일요일에는 각자 먹고 싶은 대로 먹었다. 에이프릴은 초콜릿 비스킷과 함께 큰 머그잔에 핫초코를 마셨다. 8시부터 12시, 학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물론 진짜 학교는 아니었다. 아빠는 에이프릴의 담임 선생님에게 재택학습을 시키겠다고 약속하고 백과사전을 6권이나 챙겨왔다. 그리고 에이프릴에게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보라고 했다. 아마 선생님이 생각한 교육 방식은 아니었을 것이다. 백과사전은 비록 글자도 작고 책장을 넘길 때마다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동물 사진도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에이프릴이 발붙인 땅에 대해 알려주어서 좋았다. 그렇게 에이프릴은 북극이라는 단어가 곰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아르크토스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북극권이 노르웨이, 러시아, 핀란드,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를 아우르는 지구 윗부분을 둥글게 그리는 선을 뜻하는 것도 알았다. 그 안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은 78억 명이 넘는 전 세계 인구 중 400만 명에 불과하다. 토르와 그의 아빠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든다. 에이프릴은 문득 백과사전이 충분히 답해주지 않는 것들을 토르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전화번호를 갖고 있긴 했지만 사미족이 눈을 일컫는 단어가 정말로 180개가 되는지 물어보려고 위성전화를 쓰는 건 아무래도 부적절한 듯 했다. 12시, 점심 식사. 에이프릴은 주로 토마토 스프캔을 데워 귀리 비스킷과 함께 먹고 아빠의 수프를 기상실로 가져가 아빠를 방해하지 않도록 책상에 놓아두곤 했다. 12시 반부터 늦은 오후까지. 북극곰 수색. 아빠가 뭐라고 하든 에이프릴은 이 섬에 곰이 없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아빠가 그렇게 바쁘니 에이프릴도 뭔가 해야 했다. 그래서 매일 오후 쌍안경, 나침반, 무지개 장화, 모자, 손모아 장갑, 겹겹의 옷으로 무장한 채 출발했다. 날이 갈수록 눈 덮인 땅은 서서히 녹았고 오래지 않아 에이프릴은 자신의 발자국을 추적할 수 없었다. 다행히 아빠가 나침반 사용을 알려주어서 항상 남쪽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아빠는 거센 파도에 휩쓸릴 수 있으니 해안선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북극의 바닷물은 얼음처럼 차가워서 몇 분 안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는 뭐든 자유로웠다. 물론 에이프릴은 자신의 임무를 비밀로 했다. 아빠가 알면 북극곰은 아주 포악해서 너처럼 작은 여자아이는 단번에 잡아먹을 수도 있다고 겁주게 뻔했다. 그래도 수색을 멈출 생각은 없었다. 어딨니? 어디 숨어있어? 에이프릴이 외쳤다. 그렇게 꼬박 일주일이 더 지나갔다. 그동안에 에이프릴은 마지못해 인정했다. 이 섬에 아빠와 단둘이 있다고 해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따지면 거의 혼자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한편 절대 평범하지 않은 베어 아일랜드가 언제부턴가 고향처럼 느껴졌다. 섬 전체에 흐르는 신비로운 기운이 어느새 지난 도시 생활의 공해와 소음을 기억 저편으로 밀어냈다. 높고 어두웠던 집도 가장자리부터 흐려졌다. 심지어 바닷가에 있던 할머니 집도 점점 색이 바랬다. 물론 학교는 진작 까맣게 잊어버렸다. 마치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다. 마법 이야기 속에 사는 느낌마저 들었다. 눈이 점점 녹으면서 연못들도 발견했다. 어떤 연못은 몹시 푸른 바다였다. 에이프릴은 눈 덮인 산에서 바다를 향해 굽이굽이 흐르는 개울을 뛰어넘었다.
가끔은 땅에 드러누워 수천 마리의 흰 갈매기가 장엄한 호를 그리며 날아가는 광경을 바라보곤 했다. 한 번은 홀로 떠도는 북극 여우도 포착했다. 먼 발치에서 걸음을 멈춘 녀석의 부드러운 털이 희게 빛났다. 섬의 마법이 온몸을 휘감는 느낌에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이제 북극곰을 찾는 일만 남아있었다. 너 수곰 맞지? 에이프릴이 혼잣말을 했다. 나도 내가 어떻게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 수 있어. 때로는 곰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구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육감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마다 햇빛과 산맥, 철썩이는 파도 외에는 딱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다. 에이프릴은 이미 섬의 절반가량을 탐험했고 오늘 오후엔 섬 저편의 왈루스 베이라는 옛 고래잡이 기지에 가볼 계획이었다. 수십 년 전 인간이 털을 잡으려다 실패한 곳이었고 에이프릴은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반짝이는 호수 몇 개를 지나 새 봉우리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지도상에서 그리 멀어 보이지 않았던 왈루스 베이는 생각보다 훨씬 멀었다. 3시간쯤 걷다 보니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날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어두워질 테지만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고 싶지는 않았다. 초저녁 무렵마다 섬뜩한 노란빛을 띠는 안개가 유령처럼 섬을 감쌌기 때문이다. 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에이프릴은 고개를 갸웃했다. 이 섬에서도 도시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다. 사람이 내는 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낯설지는 않지만 머릿속을 파헤쳐봐도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다. 에이프릴은 완벽히 정지한 채 서 있었다. 찬 공기의 입김이 연기처럼 흩어졌다. 소리가 멈추자 에이프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 듣고 싶은 소리는 아니었다. 깊은 울림통으로 듣는 이의 살갗을 팽팽하게 만드는 소리였다. 그러나 완전히 멎었다 싶은 순간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더 컸다. 숨이 턱 막히며 지난 기억이 떠올랐다. 3년 전 뒷마당의 여우 한 마리가 녹슨 양철통에 발이 끼어 벗어나지 못할 때였다. 고통에 빠진 동물이 울부짖는 소리였다. 안 돼! 심장이 꽉 조여들었다. 지금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근처에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 말고는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에이프릴은 소리나는 방향으로 반쯤 비틀거리며 막판에는 거의 미끄러지다시피 하며 달렸다. 목이 아프고 가슴이 타들어갈 때쯤 마침내 왈루스 베이에 다다랐다. 에이프릴은 휘청거리며 멈춰섰다. 이미 안개가 슬슬 몰려와 땅에 미끄러지듯 깔리고 있었다. 바닷가에 있는 긴 부두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서 지금은 그저 흐트러져서 썩어가는 널빤지 대열에 지나지 않았다. 근처에 판자로 막 지은 막사도 있었는데 문은 떨어져 나가고 창문은 깨진 지 오래였다. 해안에는 낡은 배가 뒤집혀 있었고 그 옆에는 녹슨 쇠줄 더미가 쌓여 있었다. 안개에 반쯤 파묻혀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꼭 공포 영화에 나올 듯한 풍경이었다.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다. 이번에는 너무 사납고 우렁차서 등골이 오싹했다. 도망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온 신경이 전류가 흐르듯 윙윙거렸으나 에이프릴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시간이 얼어붙었거나 적어도 느려진 것 같았다. 공기는 날카롭고 고요했다. 바람도 멈췄다. 심지어 바다마저 숨을 죽였다. 에이프릴은 지금 고개를 들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고 직감했다. 그 순간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바꾸리라고, 어쩌면 영원히. 천천히 눈을 들었다. 50m쯤 떨어진 해변에 서 있는 것은 에이프릴이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웅장한 생물이었다. 챕터 6. 상처. 곰은 눈부신 백마처럼 하늘을 향해 앞발을 치켜들고 있었다. 늠름하게 젖은 턱을 보니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안다는 듯이 위풍당당했다. 위력적인 근육과 야수 같은 기세에 눌려 에이프릴은 숨이 턱 막혔다. 헐떡이는 소리를 낼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내가 본 중에 가장 멋진 동물이야. 에이프릴이 중얼거렸다. 까닭없이 눈물이 흘렀다. 슬퍼서는 아니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에이프릴은 때때로 감정이 북받치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뉴스에서 아마존 파크 실태를 보면 새된 비명이 튀어나왔다. 책에서 지나치게 감상적인 대목을 읽으면 유치한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아빠가 트는 음악을 들으면 속이 울렁이고 뒤틀려서 춤을 춰야만 했다. 에이프릴의 감정은 경외에서 경이로, 기쁨으로 바뀌었다가 이내 밀크쉐이크처럼 섞여들었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토르는 틀렸어. 에이프릴은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문득 토르가 자기 눈으로 곰을 직접 볼 수 있게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착각한 게 아닐 줄 알았어. 막혔던 말문이 트였다. 예전에 널 봤어. 진짜 너였구나. 꽤 먼 거리에서도 곰은 에이프릴의 말이 들린다는 듯이 귀를 쫑긋 세웠다.
에이프릴보다 귀가 훨씬 크니까 청각 역시 뛰어날 것 같았다. 곰은 허공을 킁킁거렸다. 검은 코가 차고 습한 안개를 맞아 실룩거렸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돌아서서 해변 너머에 에이프릴과 눈을 마주쳤다. 불현듯 어깨에 걸치고 있던 쌍안경이 떠올랐다.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덮개를 벗기고 쌍안경을 눈가에 댔다. 흐릿한 번짐뿐이었다. 그래서 초점을 선명하게 잡힐 때까지 조절 나사를 돌렸다. 와, 너 진짜 근사하다. 에이프릴은 탄성을 내뱉었다. 너처럼 아름다운 동물은 처음 봤어. 정말이지 넌 마치... 에이프릴은 적당한 단어를 찾아 헤맸지만 아빠가 즐겨 듣는 음악만 떠올랐다. 화산 폭발, 맹렬한 폭풍, 거대한 해일이 연상되는 음악들. 넌 그런 음악 같아. 그 순간 곰이 입을 벌리고 어마어마하게 깊고 우렁찬 굉음을 내뿜었다. 먼발치에서도 소리가 공기를 통해 이동하면서 우주를 변화시키는 것 같은 힘이 느껴졌다. 귀청이 찢어질 듯하고 이가 덜덜 떨렸다. 에이프릴은 그만 쌍안경을 떨어뜨렸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곰은 무시무시했다. 그 원시적인 힘에 숨이 턱 막혔다. 곰이 한 걸음 불쑥 다가오자 에이프릴은 저도 모르게 앓는 소리를 냈다. 말초신경이 불에 그을린 듯 화끈거리고 목구멍에 뭔가 걸린 듯 숨이 차고 거칠어졌다. 더 가까이 오면 어쩌지? 날 공격한다면? 하지만 곰은 갑자기 멈췄다. 더는 거리를 좁히지 않는 데에서 오는 조심스러움이 느껴졌다. 에이프릴이 경계하는 만큼 곰도 에이프릴을 경계하는 것 같았다. 에이프릴은 떨리는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쌍안경을 주워들고 다시 눈가에 갖다 댔다. 그리고 안타까움에 입술을 깨물었다. 자세히 보니 곰은 너무 말라서 갈비뼈가 털을 뚫고 나올 지경이었다. 북극곰의 털은 분명 더 빛나고 윤기가 흘러야 했다. 얼굴도 어딘가 날카로웠다. 어떤 사람들의 얼굴처럼 평생 날카로운 게 아니라 배고픔과 절박함 때문에 생긴 날카로움이었다. 아, 불쌍해라. 굶주렸구나. 에이프릴이 중얼거렸다. 곰이 고개를 약간 수그렸다. 움직였나 싶을 만큼 작은 동작이었다. 배고프니? 그래도 날 잡아먹지는 않을 거지? 에이프릴은 쌍안경으로 곰의 얼굴을 구석구석 훑었다. 야생동물이지만 꽤 친근해 보였다. 물론 북극곰치고는 말이다. 수염은 만지면 간지러울 것 같았고 코는 부드럽고 축축할 것 같았다. 그리고 진한 초콜릿 눈은 멀리서도 유순해 보였다. 에이프릴은 목을 가다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 내 이름은 에이프릴이야. 에이프릴 우드. 에이프릴은 마침내 말을 꺼냈다. 11살이고 핫초코를 좋아해. 특히 위에 마시멜로를 뿌린 핫초코. 난 여기 아빠랑 같이 왔어. 6개월 동안 기온을 측정하러. 아빠는 이 섬에 곰이 없다고 말했지만 난 그날 확실히 널 봤어. 그런데 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오두막 가까이 왔던 거야? 혹시... 에이프릴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말을 멈췄다. 일부러 보이려고 했던 거니? 왜? 에이프릴은 쌍안경으로 곰의 온몸을 훑어보다가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헉! 어쩌다 그런 거야? 왼쪽 발에 무언가 단단히 감겨 있었다. 파란색 비닐끈 같았다. 곰은 그 발을 입으로 가져가 길고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으려 했다. 괴로운 듯 으르렁거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비닐끈이 어찌나 꽁꽁 감겼는지 발은 거의 2배 크기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쉽게 벗겨질 리가 없었다. 고개를 숙인 곰이 너무 연약하고 불쌍해 보여서 에이프릴은 하마터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 꼭 안을 뻔했다. 진짜 아프겠다.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야생 갈매기를 손에 안 쥐는 것과 야생 북극곰에게 다가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에이프릴은 마른 기침을 삼켰다. 내가 날카로운 걸 갖다 줄까? 네가 스스로 끊을 수 있도록 말이야. 과연 그게 현명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두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에이프릴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해변을 뒤졌다. 인어의 꼬리를 닮은 초록빛 유리 조각을 발견했지만 오랜 시간 파도에 쓸려 모서리가 반들반들했다. 먼 바다에서 해안으로 떠밀려온 다른 것들도 많았다. 헝클어진 어막, 유모, 플라스틱 병까지 나뒹굴었다. 에이프릴은 온갖 쓰레기를 보고 울컥해서 이를 악물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것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나저나 다 무슨 소용이람. 곰이 스스로 끊을 수 없다면 진작 끊어냈을 것이다. 소용없어. 좌절 섞인 목소리가 황량한 해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에이프릴은 자신에게 쏠린 곰의 시선을 느꼈다. 그 순간만큼 자신이 작고 하찮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 상황에 뭘 할 수 있겠는가. 어느덧 해가 바다 가까이 떨어져 있었다. 늦었다. 혼자 밖에 나와 있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미안하지만 난 이만 가야 해. 이제 해는 수평선에 닿을락 말락했다.
에이프릴은 다시 곰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맥없이 머리를 앞발에 떨구고 엎드린 곰이 온몸으로 슬픔을 뿜어내고 있었다. 에이프릴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돌아올게. 약속해. 에이프릴이 속삭이듯 말했다. 곰은 머리를 쳐들고 표효했다. 챕터 7. 결정. 곰은 어떻게 이 섬에 왔을까? 이곳에 정확히 얼마나 있었을까? 왜 이전 기상학자들은 그 곰을 보지 못했을까? 정답은커녕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았다. 에이프릴은 속상해서 냄비를 쾅 내리쳤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 그 불쌍한 곰이 얼마나 굶주려 보였는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친 앞발 때문에 제대로 사냥을 할 수 없는 게 뻔했다. 오늘 밤엔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 내가 대체 뭘 도울 수 있을까? 에이프릴이 머리를 쥐어짜고 있을 때 아빠가 크게 하품을 하며 거실로 들어왔다. 아빠는 호주머니에서 잡동사니들을 꺼내 탁자 위에 두었다. 박하사탕 포장지, 끄트머리를 씹은 펜, 손수건, 그리고 털커덕 놓인 묵직한 주머니칼. 발톱을 자를 때만 쓰는 걸 왜 지니고 다니는지 모를 일이었다. 에이프릴은 냄비에 콩을 부어 넣으려다가 우뚝 멈췄다. 칼! 내가 직접 그 끈을 잘라낼 수 있을까? 에이프릴은 아빠가 그날의 마지막 업무를 보러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탁자 위에 놓인 주머니 칼을 집어들어 가만히 쥐어보았다. 사과나 당근을 자를 때 말고는 칼을 써본 적이 없다. 하지만 어쩌면 용기가 차츰 사그라들었다. 칼을 쓸 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동물에게, 그것도 자칫하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동물에게 써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에이프릴은 배에서 토르가 했던 경고가 자꾸 떠올라 잠을 설쳤다. 토르가 옳았다. 이곳의 동물들은 영국에서 만나는 동물들과 달랐다. 완벽한 야생에서 태어나 인간과 접촉이 없이 자랐다. 심지어 북극 여우도 뒷마당의 여우들과 완전히 달랐다. 이 지역은 훨씬 위험했다. 에이프릴은 마음속에 흐르는 물살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넘어졌다. 하지만 아침이 밝았을 때는 침대를 박차고 나와 허리를 꼿꼿이 폈다. 깊이 생각해봐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에이프릴은 아빠의 주머니 칼을 가져다가 곰을 풀어줄 작정이었다. 그야 에이프릴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점심시간이 되자 에이프릴은 재빨리 미네스트론의 스프캔을 데워서 기상실로 가져갔다. 아, 고맙다 에이프릴. 벌써 점심시간이니? 아빠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에이프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도 가져왔어요. 에이프릴은 박하사탕 한 줌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다. 아빠는 6개월분을 챙겨와 하루에 3개씩 먹었다. 아빠가 사탕 껍질을 까느라 바쁜 사이에 에이프릴은 아빠의 재킷에서 주머니칼을 꺼내들고 재빨리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러고서 방수 자켓과 장화를 갖추고 식량 창고에서 귀리 비스킷 몇 통과 땅콩버터 한 병을 집어들고 출발했다.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입을 바짝바짝 마르게 했지만 오늘만큼은 자신이 정확히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알고 있었기에 왈루스 베이가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에이프릴은 심호흡하며 용기를 끌어모았다. 주변 공기는 날카롭고 깨끗했다. 공기를 마시니 마치 지구가 바삭바삭한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에이프릴은 섬이 자신의 임무를 눈치채고 지지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거의 다 왔어.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몇 분 뒤 도착했다. 안도의 웃음이 흘러나왔다. 맑고 산뜻한 한낮의 왈루스 베이는 어제 거대하고 두려웠던 곰의 첫인상을 포함해서 모든 게 으스스했던 저녁과는 달랐다. 문제는 쌍안경으로 눈 덮인 새 봉우리 산, 막 걸어온 황량한 평지, 해변에서 다 쓰러져가는 구조물들까지 사방을 아무리 구석구석 꼼꼼히 훑어보아도 곰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에이프릴은 곤두박질 치는 잿빛 파도를 살폈다. 북극곰은 수영을 잘하니까, 하지만 곰은 바다에도 없는 모양이었다. 추워서 으슬으슬한 데다가 가만히 기다리기엔 너무 지루했기에 에이프릴은 뭐라도 하기로 했다. 에이프릴은 종종 할머니 댁 근처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곤 했다. 그때처럼 해변을 샅샅이 뒤졌고 섬의 물건이 아닌 것들을 찾아냈다. 마침내 다양한 음료수 페트병 26개, 녹슨캔 7개, 검은빛 분홍색 유니콘 캐릭터 칫솔, 고기잡이용인 듯한 파란색 그물더미, 장난감 자동차, 반쯤 찬 위스키병을 모았다. 모두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뒤 변덕스러운 조류에 떠밀려 이 섬에 다다른 것들이었다. 와, 다 됐다. 에이프릴은 뒤집힌 어선 옆에 만든 쓰레기 동산 위에 마지막으로 주운 병을 올렸다. 다른 날 큰 가방을 가져와 챙길 생각이었다. 좋은 일을 했다는 보람도 잠시 몹시 허기가 졌다. 북극곰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가져온 귀리 비스킷은 선물용이었지만 너무 배가 고파 참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아빠의 주위를 돌리느라 바빠 점심을 거르는 것이다. 결국 에이프릴은 배에 등을 대고 앉아 비스킷에 땅콩버터를 발라 우적우적 씹어먹었다. 턱과 입가에 부스러기를 잔뜩 묻힌 채 고개를 들었을 때 에이프릴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채 3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북극곰이 서 있었다. 에이프릴은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병을 떨어뜨렸다. 땅콩버터 한 덩어리가 에이프릴의 오른쪽 장어에 튀었다. 어디서 온 거야? 비록 안쓰러울 만큼 말랐으나 가까이서 보니 곰은 여전히 자신이 본 어떤 동물보다 컸다. 에이프릴은 기껏해야 곰의 3분의 1 크기였다. 얼굴을 보려면 고개를 잔뜩 젖혀야 했다. 에이프릴은 용기를 잃기 전에 빠르게 말했다. 널 도우러 왔어. 아빠 칼을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 써보긴 했지만 괜찮을 거야. 칼날만 잘 고르면 돼. 날이 정말 다양하거든. 심지어 코르크 따개도 있어. 아빠가 술을 마시는 건 아니야. 교통사고 이후로는 입에도 안 돼.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대. 그러니까 그 남자는 말이야. 아빠가 아니라 그래서 엄마를 못 봤대. 봤을 때는 너무 늦었지. 그래서 아빠는 술을 싫어해. 에이프릴은 어느새 횡설수설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멈출 수가 없었다. 아무튼 내 얘기는 너도 별로 듣고 싶지 않겠지? 나는 방금 해변을 청소했어. 보여? 저기 쓰레기들 이 섬의 것이 아니었어. 베어 아일랜드.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아.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진짜 어떤 곳인지 몰랐다는 얘기야. 글이나 사진으로 볼 수 있지만 직접 보는 건 다르잖아. 난 지구 끝자락이 이런 모습인 줄 몰랐어. 에이프릴이 손을 휙 들어 가리켰다. 무엇을? 황폐함? 공허함. 어쩌다 보니 지구마저 벗어나서 더 거칠고 황량한 잠의 행성에 떨어진 느낌이었다. 에이프릴은 두 손을 떨구고 침을 꼴깍 삼켰다. 두려웠다. 사람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북극곰이 바로 앞에 서 있으니 무리는 아니었다. 고개를 들 엄두도 안 났다. 3m 앞에서도 숨결이 느껴졌다. 빈말로도 유쾌한 냄새라고는 할 수 없었다. 속이 꼬이고 뒤틀렸다. 울컥 토기가 치밀었다. 진정해 에이프릴. 정신 차려. 에이프릴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깨를 펴고 심호흡을 했다. 그 다음 고개를 쳐들고 곰을 똑바로 올려다보았다.